박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탄력 운전이라는 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탄력 운전이 어떤 건지, 개념이 어떤 건지, 필요성, 그다음에 해외 사례, 또 카본 프리로 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빠르게 출력을 변동시키던 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출력을 변동시키던 그 보론과 제어봉은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제어봉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되는데 원자로 내에 그 출력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많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제어봉을 사용하게 되면. 근데 이제 붕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원자로 안에 이제 균일하게 그 농도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출력 분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출력 변동을 할 경우에 이 출력의 분포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제어봉도 활용하고 또 이제 붕소농도도 조절을 해서 그두 가지 제어 입력을 이용해서 출력 분포와 출력을 이제 동시에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아주 많은 그 횟수의 이런 탄력 운전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어 기구들을 조합해서 원자로의 출력과 출력 분포를 잘 문제없도록 제어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탄력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운전원들이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이 출력을 변화시킬 경우에 풀 오토매틱, 완전 자동 운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반자동, 출력은 자동 운전으로 조절을 하는데 출력 분포는 아직도 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자동 운전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증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탄력 운전 제어 도구를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우수하게 마치 사람이 아주 경험 많은 운전을 운전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 제어가 물론 이제 그 시뮬레이션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증을 빨리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어는 그 제어봉과 이 붕소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계속해서 이 제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그래서 어, 이제 전자동 운전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도 지금 규제기관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그 규제기관은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도록 잘 운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기관도 굉장히 많이 지금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탄력 운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 뭐랄까요, 좀 너무 앞서 나간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탄력 운전 자체는 이 세이프티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출력 변동률을 빠르게 가져가더라도 이것은 정상 운전이죠. 정상 출력 변동 운전이기 때문에 또 결국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뭐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그 자동으로 정지되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이 탄력 운전은 안전성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려고 하는 고객들이라든지 뭐 규제기관도 마찬가지겠죠. 다 마음을 놓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을 지금 제대로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실제로 아무 문제 없잖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또 일반 대중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규제기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재생에너지와 결합 때문에 이 탄력 운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제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떤 것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이 안전성과 사실 전체적으로 뭐 안전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규제기관과 같이 이 데이터를 놓고 설득하고 서로 납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력 운전은 안전성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8개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1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주기 말이 되면 이 탄력 운전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도 뭐 90%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탄력 운전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 과연 탄력 운전을 했을 때 안전성 관련된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어, 전자동 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동 제어기를 만드는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수행되어 왔고 그것들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설계적인 관점에서 모든 그 규제 요건들을 놓고 과연 여기 저촉되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증이 남아있는 단계죠. 그리고 실증을 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센서를 달아서 여러 가지 기계에 왜냐면 아까 출력 변동을 하게 되면 온도가 변한다고 말씀드렸고 유량도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로가 쌓이지는 않는지 그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그 기계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서 실제 설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설계대로 그런 범주의 설계 제한치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실증 운전을 해보면서 측정을 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남아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 공공 섹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실증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그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난 몇 년 동안 뭐 우리 그 적극적인 해외 진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왔는데 이제는 뭐 체코나 폴란드라든지 또 여러 다른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전소 운영자의 요구 사항들 딱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 연구사항, 연구개발사항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이제 시키고 이제 실증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이제 원자력계에 누구나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그 이미 아직 전자동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어, 상당히 자주 이 탄력 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측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답변드리기 저도 참 어려운데요.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것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비싸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고, 재생에너지 자체도 비싼데, 거기에 더 비싼 도구를 붙여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난망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그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이 문제다. 즉, 너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력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열이 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바로 화재가 나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 펼쳐놔야 되는 거죠. 즉, 그것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연구한 지 오래됐고, 사실 그 생산 단가도 그동안 많이 낮아져 왔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그런 기술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팩트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온실가스 이슈 관점에서는 지금 그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비율을 올린다는 것도 사실은 제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발전 설비는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건설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스터빈도 뭐 가스 발전소도 다 온실가스를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율이 걱정된다는 것은 사실 프랑스처럼 그렇게 원자력 발전 시설을 많이 높여놓게 되면 그 어쨌든 화석연료 발전소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율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는 것이죠. 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발전 설비들은 이제 건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자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데다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단점. 그리고 나라가 이게 날씬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밀집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약하고.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건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부지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규 교수님,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들이, 예비율이 많은 나라의 공통점들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율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실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기계적 성능은 모든 것이 ASME 기준, 또 유럽의 또 유로피안 기준들, 그런 기준들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기계적 성능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은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설계 수준과 또 제작 수준이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다 같은 기준 하에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성능의 차이는 없을 것인데, 그것을 누구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실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어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한적인 것이 제어봉이 움직인 적산거리입니다. 그래서 과연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계속 더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제한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느 정도 많은 횟수를 탄력 운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계적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 표준들, 또 규제 요건들,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 데이터를 이제 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과연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원자력 발전소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또 일반 대중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과정을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빠른 시간 내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내게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원자력계 종사하는 분들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
원자력 그 발전소의 그 제어봉 움직임의 그 적산 거리가 유럽 기준하고는 저희가 아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그 기계적 구조가 그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것을 그 늘리는 작업을 전혀 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게을렀다. 그런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SMR이라고 해가지고 뭐 요건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SMR도 당연히 이제 출력 변동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부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의 조절을 위해서 탄력 운전 성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거기 부가해서 운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이미 인허가를 받은 뉴스케일 같은 그 SMR이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SMR 그 설계 기준을 마련하면서 미국의 뉴스케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아까 저기 이제 윤명주 교수님께서 제어봉과 붕산 그 제어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설계하겠다는 것이 일단 저희의 그 목표입니다.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뉴스케일이 붕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료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이 대용량 발전소에 쓰고 있는 해결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타임 투 마켓 시장 진입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인허가 장벽을 낮춘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붕소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을 해야 되게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연료 내부를 조금 손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설계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붕소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방식을 택할 그 설계대로 우리 예상한 대로 그 설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제로봉을 움직이지 않고도 그 터빈으로 나가는 스팀량만 조절함으로써 이 피드백 효과에 의해서 원자로 출력이 저절로 제어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아이디어란 그 탄력 운전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아주 중요한 설계 피처로 선택을 했고 거기에 가장 큰 혁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혁신을 성공시켜야 되겠죠. 예. 만약 그 혁신이 성공한다면 SMR이 아마 이 그 부하 추종 운전, 특히 탄력 운전 측면에서는 굉장한 지금까지 그 경수형 원자로가 줄 수 없었던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학술적인 계산은 이미 굉장히 많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그 김용희 교수, 저도 이제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김용희 교수가 제시한 그 원자로 내부의 그 해결료의 그 구조, 또 해결료 재료의 형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 운전과 연계돼서 SMR을 하나의 혁신 도구로서 지금 저희가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기간은 지금 저희가 SMR 개발을 설계를 완성해서 인허가를 취득하겠다라는 그 타임 프레임이 사실 너무 지금 챌린징합니다. 굉장히 지금 그 짧은 기간 내에 성공을 시키겠다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앞으로 한 좀 낙관적이라면 이제 10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희망사항인데 물론 이제 제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정말 100% 달성이 될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그 기술 개발 설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형태가 갖춰준 단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혁신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제시한 그 SMR 설계는 아주 혁신적인 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한 시간 내에 과연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제 아직 안 가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10년 내에 그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꼭 완성시키겠다 이 말씀은 현재로서는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관련 들으신 분들이 제목을 봤을 때는 원자력 학교에서 강연할 만한 주제니까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좀 그 의아함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 탄력운전이라는 것이 우리 전력 포트폴리오 또 재생에너지와의 결합 이런 것들과 너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가 대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력에너지 연계가 포함된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들로 지금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탄력운전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길이 재생에너지 안 나올 때는 원자력 발전소의 탄력 운전을 통해서 그만큼을 더 발전하면 되는 것이고 재생에너지 많이 나올 때는 원자력 발전소 탄력 운전을 통해서 그만큼 줄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아이디어란 솔루션이 아닌가.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볼 때도 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본 그 그림인데 우리가 기후학당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프랑스와 같은 형태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후온난화 문제를 그나마 좀 부담을 줄이는 첩경이 되는 길이고 이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원자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런 탄력운전 성능을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된 뭐 그런 그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재생에너지 또 지구온난화 문제 또 탄소 저감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이 탄력운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